회로망 하겠습니다. 회로망은 어떤 것이냐면 복잡한 회로를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회로 중에서도 전원이 2개 이상인 회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원이 하나로, 그러니까 보기 좋게, 해석하기 좋게 그렇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회로망,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이상적인 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상적인 전원입니다. 전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압원은 이런 식으로 혹은 이런 식으로 혹은 교류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된 것이 전압원이고, 전류원은 한 가지예요. 교류나 직류나 똑같이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근데 이상적이다, 그러니까 완벽한 전원은 어떤 것이냐면, 일단 전압원은 이상적인 전압원은 전압을 공급해 주는 것 외에 이것에 원래 실제로 우리 건전지도 안에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전지도 우리가 철판 등으로 쌓여져 있죠. 그런 것에 의한 저항이 있는데요.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 저항이 0, 내부 저항이 없는 것이 이상적인 전압원입니다. 그럼 내부 저항이 0, 저항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락이라고 합니다. 단락, 쇼트란 것 있죠. 쇼트란 것은 저항이 0인 것을 얘기하고, 이상적인 전류원은 내부 저항이 무한대, 내부 저항이 굉장히 큰 거예요. 네, 이런 것을 우리가 이상적인 전류원이라 하는데, 내부 저항이, 즉 저항이 무한대인 상태를 어떻게? 개방이라고 합니다. 개방. 네, 개방. 그래서 개방이라는 상태는 끊어졌다 혹은 오픈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단락이라는 것은 쇼트난 상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제 조건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상적 우리가 회로망을 해석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전압원은 단락시키고 전류원은 개방시키고 나서 회로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로망 정리해서 중첩의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정리를 해드렸죠. 저항에 연결해서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 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전압, 전류, 저항 등을 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중첩의 정리는 뭐냐면은, 전원이 2개 이상일 때, 중첩의 원리로 하는데, 그때 결론은 이렇게 해요. 전원이 2개 이상인데 해석할 때는 전원을 하나로 만드는데, 그 하나로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은 따로따로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풀고 이건 아닌데 이런 회로가 있다고 할게요. R1과 R2가 있고 전압원과 전류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면은, 지금 교재는 것처럼 둘 이상의 전압원이나 전류원이 혼합된 회로망에 있어서 회로 내 어느 한지로 흐르는 전류를 각 전원이 단독으로 존재할 때의 전류를 각각 대수적으로 합하여 구한다. 무슨 말이냐면, 얘를 전압원으로 먼저 계산합니다. 하고, 전류원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래서, 전류원은 이상적일 경우 내부장이 무한대라서 개방 상태와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전압원으로 먼저 계산할 때 전류원은 개방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떼놓고 계산을 하고, 더하기 전류원으로 계산합니다. 전류원은 이렇게. 근데 앞에서 이상적인 전압원은 내부장이 뭐다? 0이고 단락시킨다 그랬죠. 그러다 전압원 있던 자리를 어떻게 이렇게 단락시키고, 그래서 이렇게 회로를 해석하고 이렇게 회로를 해석해서 전체
결과를 얻는 것이 중첩의 정리가 됩니다. 이것이 중첩의 정리예요. 그 다음 밀만의 정리는 다수의 전화번호 병렬로 접속된 회로를 간단하게 전화번호 등가 회로로 대체하는 회로인데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화번호 여러 개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밀만의 정리라고 합니다. 밀만의 정리. 그 다음에 대분항의 정리는 이렇게 봅니다. 대분항의 정리는 노턴의 정리와 비슷한데 뭐 같이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러한 회로가 있을 때 대분항의 정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분항은 대분항 저항과 대분항 전압과 대분항 저항으로 회로를 간단화시키는 건데, 대분항 전압은 뭐냐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개방시키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 VTH고 이쪽에서 바라본 저항을 대분항 저항이라 하는데 RTH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대분항 등가 회로는 이렇게 VTH 대분항 전압과 RTH 대분항 저항으로 간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턴의 정리는 뭐냐면 이것을 우리가 단락시키고 나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IN과 여기 이쪽에서 바라본 똑같은 저항을 보는 건데 보세요. 어떻게? RN 노턴 저항과 노턴 전류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런 부분은 본교재 가서도요 이론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인데 일단 대분항과 노턴은 대분항 등가 변화는 대분항 전압과 대분항 저항으로, 그 다음에 노턴 등가로는 노턴 전류와 노턴 저항으로 바꾸는 것을 이렇게 대분항 정리, 노턴의 정리라고 합니다. 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고요. 예, 여기서는 요 정도 소개만 하고 본교재에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류 전력입니다. 교류 전력인데 저번 시간에 했지만 직류에서는 P는 VR 뭐 I 제곱아 R분의 V제곱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직류에서는요. 근데 교류에서는 회로가 저항뿐만 아니고 지금 교재에 있는 것처럼 뭐 R과 X, 그래서 R과 X 성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항에서의 전력은 얘하고 똑같아요. 직류와 똑같습니다. 저항에서의 전력은 직류와 똑같이 이것을 우리가 유효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직류에서는 제가 X가 없었죠. 직류에서는 얘하고 얘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에서의 전력을 무효 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 전력. 얘들은 소비를 안 해요. 저항은 열을 내면서 소비를 하는데 이것은 L과 C는요 충전했다 방전했다 충전했다 방전했다 하지 소비를 안 해요. 그래서 얘는 전력이 전력인데 소비를 안 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해서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무효전력. 그 다음에 얘하고 얘를 합쳐서 R과 X를 합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R과 리액턴스를 합한 것은 전체 저항은 임피던스라고 했죠. 그것처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합한 전체 전력을 뭐라고 하냐면 피상
전력이라고 합니다. 피상전력. 그럼 여기서 단위도 중요하죠. 우리가 문제에서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전력은 하면서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을 안 하고 단위만 가르쳐줘. 그럼 단위 가지고 어떤 전력인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소비전력은 우리가 와트가 되고 무효전력은 바가 됩니다. 바.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이렇게 됩니다. 볼트 암페어. 그래서 명칭과 정의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기억을 해주시고 간단하게 어떤 공식은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못하셔도 상관없는데요. 한번 공식도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배운 것에 의하면 간단하게 이렇게 얘가 저항 성분, 얘가 리액턴스 성분, 얘가 임피던스 성분입니다. 임피던스 성분에서 똑같이 전류의 제곱을 곱해요. 전류의 제곱 곱합니다. 전류의 제곱 곱하면 I 제곱 R이 저항에서 전력해서 앞에서 했죠? 유효전력. I 제곱 X가 무효전력. I 제곱 Z가 피상전력이라 하는데, 그래서 유효전력을 우리가 일반 전력이기 때문에 얘는 아무런 표시를 안 해요. P. 무효전력을 우리가 PR이라고 하고요. 피상전력을 우리가 PA라고 한다. PA. 예. PA. 그래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유효전력 P, 무효전력 PR, 피상전력 PA라고 하는 직각삼각형에 의해서 이러한 그림이 그려져요. 그래서 직각삼각형에 따르면 이렇게 되죠. PA분의 P는 코사인 세타. 따라서 유효전력 P는 전체 전력 PA의 P는 PA의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 다음에 무효전력 PR은 PA분의 PR은 사인 세타니까 PA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있는데 P는 I제곱 R이고 VI 코사인 세타인데 VI가 PA이기 때문에 PA 코사인 세타고요. 리액턴스에 의한 그 PR은 PA의 사인 세타가 되고 PA는 어떻게 돼? PA는 코사인 세타분의 P, PA는 사인 세타분의 PR입니다. 여기에서 이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역률이라 하고요. 사인 세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효전력을 구한다라고 해서 무효율, 역률과 무효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률과 무효율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대입할 수가 있죠. 삼각형에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관계는 피상전력의 제곱이 얘 제곱, 얘 제곱이니까 더하기 얘 제곱이니까 피상전력은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이러한 공식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본교재 공부하면서 하지만은요, 전기, 특히 뭐 전력 부분 얘기할 때는 여러 공식들을 외우고 자시고 아니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그려가지고 그 관계를 풀어가면 됩니다. 유효전력, 피상전력, 무효전력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형에서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은 외우는 것보다 훨씬 쉽게 이런 관계들을 파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요렇게 해서 뭐 교재에 있는 내용, 대략적인 것들을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최대 전력의 전송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얘가 하나의 전원이에요. 전원에서 얘가 전원이에요. 전원의 전압이 E고, 전원에는 내부 저항이 있어요. 내부 저항이요. 내부 저항이 있고, 내부 저항에 어떤 저항을, 진짜 우리가 사용하고 싶은 저항을 연결한다는 거예요. 내부 저항, 얘는 고정되어 있는 값에다가
E와 대문자 E와 소문자 R 내부저항과 기전력이 공급한 전원에 이러한 저항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R과 R이 소문자와 대문자 R이 어떤 관계일 때 가장 큰 전력, 그러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 어떤 값일 때 가장 큰 전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R은 1옴, 10옴, 100옴이 R 값은 10옴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내부 저항이니까 변하지 않는 값이에요. 근데 외부 저항 R에 이 값을 1옴도 한번 넣어보고 10옴도 한번 넣어보고 100옴도 한번 넣어봤을 때 어떨 때 가장 큰 저항이 가장 큰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봤더니 언제냐면 내부 저항과 외부 저항이 같을 때 소문자 R과 대문자 R이 같을 때 가장 큰 전력이 전달된다더란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전력은 4R분의 2의 제곱, 4R분의 2의 제곱만큼 전력을 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최대 전력의 전송이고요. 그럼 인덕턴스도 전기 자기학 과목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것을 원래는 자기학에서 정의를 하고요. 회로 이래서 그냥 갖다 쓰는 겁니다. 갖다 쓰는데 개념을 잠시만 보면은요.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합니다.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해요. 이거 뭐?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방향이 발생되고 비오사바르 법칙이나 주의 적분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발생되는데 전류는 자속이 아니고요.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래서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 그 정도를 인덕턴스 L이라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꼭 인덕턴스 있죠. 저항, 인덕턴스, 커패시턴스 할 때 그 인덕턴스예요. 그래서 Li는 파이라는 공식이 있는데 만약에 전류를 내가 이렇게 흘리면 자속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근데 전류를 이렇게 그러면 전류가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르고 여기 흐르고 그러면 n번 감았다고 하면은 자속은 n파이만큼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기학에서도 그렇고 회로에서 쓰는 공식보다 Li는 n파이. 그리고 이번 장의 주인공이 뭐 인덕턴스죠. 인덕턴스 L은 I분의 n파이란 공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L은 I분의 n파이. 그리고 이것도 자기학에서 하는 거 했던 건데 기전력 E는 얼마? N dt분의 d파이 있죠. N dt분의 d파이 이란 뭐다? 전자 유도 법칙이죠. 이런 공식에서 n파이는 Li이기 때문에요. n파이는 Li이기 때문에 이것을 n파이 대신에 Li에 대입하면 L dt분의 d란 값에 의해서 이 인덕턴스 값에 의해서 기전력, 전압이 발생이 됩니다. 이런 공식도 기억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에 저장된 에너지, 우리가 인덕턴스는 있죠. 저항은 소비만 하는데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는 얘는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저장되는 크기가 얼마냐면 2분의 1의 L I의 제곱 줄만큼 저장할 수가 있어요. 콘덴서에는 얼마냐면 2분의 1의 커패시턴스, 콘덴서에는 얼마? Li 제곱 대신 뭐다? L 대신에 C, I 대신에 V. CV 제곱만큼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공식도 나중에 숙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 인덕턴스가 있어요. 상호 인덕턴스. 어떤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인덕턴스 자체 인덕턴스예요. 자기 인덕턴스고요. 자기 인덕턴스 요 하나밖에 없을 때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자속이 얼마나 발생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상호 인덕턴스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여기에 이렇게 공기 중에서 이렇게 감았어요. 그러면 보세요. 전류를 흘리면 자속이 이렇게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이거 1분은 이렇게 통과를 하겠죠. 이렇게 통과를 할 겁니다. 근데 새는 것도 있다는 거죠. 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결합력을 높이기 위해서 얘들을 같은 철덩어리에 감았어요. 이렇게. 철덩어리에 감았습니다. 그러면 같은 철덩어리에 감으면 얘가 자속이, 빨간색 자속이 공기 중으로 잘 안 나가요. 철덩어리를 타고 갑니다. 그렇죠? 얘가 대부분이 철덩어리를 타고 옆에 코일로 옮겨가게 됩니다. 공기 중에서 감았을 때는 자석이 이렇게 막 새나가는 것도 많았는데, 철덩어리에 철심에 감으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여기서 발생된 자석이 여기로 통과를 하더란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결합력이라 그러죠. 결합력.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호 인덕턴스 M은 루트에 얘 인덕턴스가 있고 얘 인덕턴스가 있는데 L1 곱하기 L2입니다. 그런데 결합력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해서 K 값을 곱해줘요. K 값을. 그러니까 공기 중이다. 그럼 결합력이 떨어지겠죠. K 값은 0.1, 0.2, 0.3 이렇게 될 것이고, 철침에 같이 감았다라고 하면은 결합력이 높아서 K는 0.91 이렇게 될 겁니다. 1보다 더 클 수는 없고요. 요게 발생된 자석이 최대 해봤자 1밖에 안 되니까 0.91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래서 상호 인덕턴스는 K 루트의 Ln L2가 되고, K가 결합 계수가 됩니다. 결합 계수가 되고, K는 루트의 Ln L2분의 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원마다 E는 앞에서 E는 LDT분의 DI였는데 상호 인덕턴스에 의한 전압은 MDT분의 DI.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처럼 있죠. 저항처럼 전체 인덕턴스를 한 번 더 구해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항에서 이렇게 됐었죠. 우리가 R1과 R2가 직렬 연결될 때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인덕턴스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얘가 L1이고 얘가 L2면 L1 플러스 L2 합성 인덕턴스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또 고려해 줘야 될 사항, 이까지는 저항과 같은데요. 뭐다? 조금 전에 했던 상호 인덕턴스,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고 얘가 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M, 얘에 의한 상호 인덕턴스 M이 2배가 돼요. 2배. 2배 M입니다. 얘에 의한 M, 얘에 의한 M 해서 2배인데, 이것이 가동 접속, 즉 얘에 의한 자석과 얘에 의한 자석이 같은 방향으로 연결됐으면은 더하기. 만약에 L1 플러스 L2 마이너스 반대 방향이면 서로 빼주는 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자석이 이렇게 흘러요. 얘 자석도 이렇게 흐르면 이 자석과 이 자석이 서로 더해지잖아요. 더해지면은 그것을 가동 접속이라고 하고, L1 플러스 L2 플러스 EM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얘는 자석 이렇게 하는데 얘는 어떻게 자석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얘 자석과 이 자석이 서로 상쇄되는 것이죠. 얘가 10이고 얘가 8이다 그러면 가동일 때는 18인데, 얘가 10이고 얘가 8이면 차동이면 얼마? 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차동일 때는 마이너스 E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덕턴스는 저항과 유사하긴 하지만은
저항과 유사한 데 반해 가동이냐 차동이냐에 따라서 상호 인덕턴스를 빼주나 더해주나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병렬 연결도 마찬가지로 하는데 뭐 공식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되고요. 가동 결합일 때는 분모의 마이너스 M이고 차동 결합일 때는 분모의 플러스 M이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뭐 당연히 지금 외우실 필요 없고 예, 시험 치기 전에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 대칭 N상 교류가 있는데 대칭 N상 교류가 있는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이렇게 봅니다. 실제 전기를 만들 때 이렇게 N극과 S극이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원래 이렇게 해서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회전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앞에 됐던 정연파 교류가 발생을 합니다. 예.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건 뭘로 회전하느냐? 수력 발전, 물을 떨어뜨려서 얘를 회전하거나 혹은 화력 발전, 전기죠, 전기. 전기를 가지고 얘를 회전하거나 이렇게 전기를 만듭니다. 회전하면 이러한 전기가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화력이나 수력이나 그렇게 싹 빠지게 만들어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효율적으로 별로 안 좋더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N극, S극에서요. 이렇게 120도의 위상차를 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1타 3피예요. 즉 얘는 한 바퀴 돌렸을 때 이거 하나 나오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바퀴 돌리니까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여기에서 하나 세 개의 전압이 나오더란 거예요. 즉 이렇게 하니까 얘를 VA라 할게요. 이러한 VA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120도 뒤에서 VB가 여기가 VB가 또 만들어지고 그 다음 VB보다 120도 뒤에서 VC가 만들어지더란 겁니다. 즉 우리가 효율적인 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단상이라 그래요. 단상. 상이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서 120도 위상차를 갖고 세 개의 상을 만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삼상교류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삼상교류인데 지금 교재의 제목은 대칭 N상교류지만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삼상, 육상도 있지만은요 우리 대부분 다루는 것은 삼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에 의하면 요거 V, 하얀색 V예요. VA는 크기는 V고요. sin 오메가 t 얘는 V의 0도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색은 VB라고 했을 때 얘는 V의 sin 오메가 t인데 A보다 120도가 늦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t 마이너스 120도 혹은 V의 마이너스 120도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이렇게 보면은 120도가 늦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240도가 빠른 거죠. 120도 늦지만 이렇게 보면 240도가 빠른 겁니다. 그래서 V의 240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VC는 V의 sin 오메가 t에 얘는 VC는 VA보다 120도가 빠르니까 V의 120도 혹은 반대로 이렇게 보면은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것이 뭐 이런 건데 요렇게 보면 됩니다. V는 V의 0도고요. 얘가 기준이요. 당연히 VA, VB, VC, A상, B상, C상 있으면 B상 기준으로 하면 좀 이상하기 때문에 A상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B상은 V의 240, C상은 V의 120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기 사용법으로 해서요. 앞에 제가 계산기 사용법을 했는데 계산기 사용법 이걸 V에 0, V에 240, V에 120을 다 더하면은 0이 나옵니다. 0이요. 이거 벡터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VA, VB, VC를 다 더하면은 0이 나옵니다. 0이요. 예, 그래서 4번 보시면은 VA 플러스 VB 플러스 VC는 0이다. 어떤 의미냐면은 이렇게 되죠. 이렇게 많은 전압이 VA, VB, VC를 이렇게 만들어서 전기를 딱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0V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힘들게 만들었는데 이것을 0V로 보내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삼상교류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Y결선이라 그래요. Y결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델타 결선이라 그럽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VA, VB, VC를 그냥 직렬로 연결해서 보내면 0V가 되기 때문에 삼상교류를 보낼 때는 뭐 받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식으로 Y결선 혹은 델타 결선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이럴 때 용어를 좀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세요. A상, B상, C상이라고 하면은 이것을 우리가 상전압 VP라 그래요. 상의 전압. 얘를 우리가 선간 전압이라고 해요. 선간 전압 VL. 그 다음에 요것이 우리가 상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상전류 IP. 선에 흐르는 전류라고 해서 선전류 IL입니다. IL. 그러면 이것도 원래 벡터적으로 해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Y결선에서 보세요. Y결선에서 일단 키르요포의 법칙 생각나세요? 키르요포의 법칙에 의해서 IP는 IL로 그대로 흘러가죠. 맞죠? 상전류는 선전류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IL은 IP가 됩니다. IL은 IP가 되고 그 다음에 상전압은 이만큼이고 선간전압은 이만큼인데 두 배는 아니고요. 두 배는 아니고 선간전압은 좀 작죠. 얼마 작으냐? 루트 3배 작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VL은 VP의 상전압의 루트 3배고 각도가 6분의 8 30도 빠르게 됩니다. 이러한 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델타 결선에서는 보세요. 똑같이 상전압 VP, 선간전압 VL, 상전류 IP, 선전류 IL인데 이때는 보세요. VP의 높이와 VL의 높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VL은 VP가 돼요. 상전압은 선간전압이 되고 전류는 다르죠. IP는 이렇고 IL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IL이 선전류가 IP의 루트 3배 크고요. 위상은 얘는 6분의 8 빨랐지만은 6분의 8 늦습니다. 6분의 8 늦어요. 요런 것들 지금 뭐 유도하고 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러한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게 전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력을 보는데요. 전력을 보는데 우리가 상을 얘기할 때는요. 상을 얘기할 때는 P 할 때 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앞에 I제곱 R이었죠. 단상에서는 I제곱 R이었는데 상이 3상에서는 상이 몇 개 있어요. A상, B상 3개, C상이 있죠. 그래서
3배 전류를 IP라고 합니다. 3배 IP의 제곱 R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배 VPIP. 근데 유효전력일 것 같은 경우는 여기에 코사인 세타를 붙이고, 무효전력인 것 같으면 여기에 사인 세타를 붙이고, 피상전력일 것 같은 경우는 3배 VPIP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상일 때는 3을 붙이는데요. 선간일 때, 선간이나 선일 때는 뭐? 루트 3배 VRI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유도를 해보셔야 되겠지만은 지금 결과적으로는 기억하시게, 상일 때는 상이 P죠. P가 들어갈 때는 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선간 VRIL일 때는 루트 3을 곱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긴 있습니다. 뭐 선일 때는 나중에 뭐 실기나 이런 곳에서 예외는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상은 3개이기 때문에 상으로 계산할 때는 3을 곱하고요. 선간을 얘기할 때는 루트 3을 곱합니다. 이때 유효전력일 때는 코사인 세타로 곱하고, 무효전력일 때는 사인 세타로 곱하고, 이러한 관계로 계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원이 3상이면은요, 그걸 받아 쓰는 부하도 3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있어요. 3상 전원에 의해서 부하가 임피던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내가 만약 얘를 델타 결선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근데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고, Y를 델타로 바꿀 때는 임피던스를 3배를 해줘요. 3배를. 이런 관계예요. 그래서 ZY는 3분의 1의 Z 델타. 그러니까 Y 델타를 변환시킬 수가 있는데, 그냥 고려하지 않고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만 지켜주면은 Y 델타를 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류도 똑같아요. IY는 3분의 1의 I 델타. P. 전력도 PY도 3분의 1의 P 델타. 이러한 관계를 지켜주면 Y를 델타로, 델타를 Y로 서로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대칭 N상 교류에서 잘 배우게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대칭 좌표법인데요. 이 대칭 좌표법은 뭐냐면은 앞에서 이런 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V에 VB, VC일 때 V에는 V에 0도, VB는 V에 240도, VC는 V에 120도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V에 120도를 1에 120도 있죠. 크기가 1이고 각도가 120도인 것을 A로 나타냅니다. A로 변환을 하면은 좀 더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VA는 VC는 V에 120도니까 얘가 AV, 240도는 120도 곱하기 120도예요. 그래서 120도가 두 개 있으면 240도이기 때문에 A제곱 V,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우리가 대칭 좌표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칭 좌표법 얘기하는데 우리가 1에 120도를 계산기로 두드리면, 이거는 제가 계산기 사용법은 필수라고 했습니다. 1에 120도를 계산기로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j 2분의 루트 3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외우셔도 되고 계산기로 두드려 보세요. 혹시 계산기 사용법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한번 콤플렉스 모드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해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대칭 좌표법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A제곱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대칭 좌표법으로 나타냈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고장이라 그래요. 고장이 뭐냐면 전자에서 고장은 뭐요? 뭐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는다, 뭐 라디오가 고장났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죠. 전기에서 고장은 사고예요. 사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지락사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 단선사고입니다. 지락사고는 땅으로 떨어진 거, 단락사고는 선이 쇼트난 거, 단선은 선이 끊어진 겁니다. 이런 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는데 땅에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지가 전선에 닿았을 때 이렇게 땅으로 흘려버릴 수가 있습니다. 전류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지락사고라 그래요. 그럼 지락사고가 났을 때 계산을 해야 됩니다. 전류는 얼마 정도의 고장났을 때 지락 전류는 얼마 정도가 흐를 것이고 전압은 얼마 정도가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락사고나 단락사고, 단선사고가 나면은 고장의 성분이 있습니다. 고장의 성분. 그것이 우리가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는 도중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 났을 때는 영상분과 정상분과 역상분이라는 세 가지 고장 전류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러한 대칭 좌표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영상분은 영상이라는 여기선 상은 뭐냐면 A상, B상, C상 그것을 얘기하고요. 0은 상이 없다는 겁니다. A상, B상, C상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상이 공통이라는 겁니다. 정상분은 상이 바르다. 우리가 VA, VB, VC 했던 일반적인 상태와 상이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역상분은 정상분이 VA, VB, VC였는데 역상분은 어떻게? VA, VB, VC. 즉 상이 거꾸로 되었다고 해서 역상분이에요. 역상분. 그래서 고장이 났을 때 대칭 좌표법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러한 부분을 각각의 그 고장 성분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것이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라는 거죠. 이것도 전기에서는 고장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회로 이론과 전력공학 과목에서 다루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